한국이 지금 우리가 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뭐야? 미국이 허락하고 일본이 동조해서 그렇다고.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은 우리는 어디로 수출을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거를 하자는 놈들이 뭐야? 중국을 사랑하는 놈들 아니냐. 통일이 되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대요. 그건 여시나 먹으라는 거지. 우리는 이 바닷길을 이용해야 돼요. 이거를 대륙으로 해가지고 철도로 가겠다? 우리 누구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되냐는 거지.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슬의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아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이 왜 일어나냐, 평화가 있는 세상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나쁜 놈이냐, 소련이 나쁜 놈이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다고요. 그러면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눈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상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1851년에 런던 만국 박람회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상품으로 인식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박람회,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엑스포 전문가들이 독일 제품에 대해서 평가는 독일산 제품은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는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보호주의 관세 정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하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죠. 지금 세계에서도 중국이라는 상품을 달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런 평가를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불만을 가진 것들이 어떻게 돼요? 생산지를 속여서 영국에 제품을 팔고, 그 다음에 자기네는 보호를 하고 남한테는 싸게 팔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무역에서 이익을 보기 시작하니까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에서 얘네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게 영국과 독일의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패권 전쟁을 하고 나서 국력의 4분의 1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대여법이 통과될 때까지 영국은 계속 항공기랑 함선을 구매하기 위해서 금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전쟁의 부채는 미국 행정부에 영국 경제를 이렇게 목줄을 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영국 파운드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쟁이란 걸 하면은 당연히 둘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일은 어떻게 됐냐? 4분할 돼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 독일이 영국에 까부른 대가가 이제 여기는 파탄이 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국가의 패권을 잃는 걸로 다가왔고, 여기는 파탄이 난 걸로 다가왔고요. 전쟁에 참여를 거의 안 했던 미국은 뭐가 됩니까? 본토에서는 전쟁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 패권을, 영국이 놓친 패권을 거의 줍줍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러시아도 4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다 줄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전쟁이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미국이 새로운 패권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봅시다. 브레튼 우드 시스템은 뭐였냐?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금으로 바꿔줄 테니 이거를 활용해라 라고 얘기했던 게 브레튼 우주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뭘 해주는 거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의 70%를 미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미국한테 전쟁 물자를 배급받아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금으로 다 환산을 해주고 나니까 모든 금이 미국에 몰려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 금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었냐?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에는 미국이 충분히 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 될 수 있었지만 지금 누군가가 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는 아니라는 거지. 자,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1581년에는 은본위제였습니다. 그래서 명이랑 청이 1조 편법 지정은제를 하면서 은을 세금으로 받기 시작했고 은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곳에서 뭘 했었냐면은 세계의 은을 다 빨아들이는 시장의 중심이 됐었죠.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 포토시에서 은광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공에서 발견된 금광이 세계 금의 40%를 매장을 하고 있었었고 여기 포토시의 은광과 이와미 은광이 세계의 7, 80%의 은을 공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1581년, 1891년이 되면은 금과 은이 같이 본위가 돼가지고 금과 은의 비율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을 얼마 줄 테니까 얼마에 팔아라. 금과 은의 비율이 뭐 6대 1이냐, 12대 1이냐 이런 식으로 비율을 가지고 이제 같은 본위제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거와 같이 뭐가 생기냐면은 설탕이나 면직물이나 그다음에 증기기관에 의해서 이 설탕이랑 면직물이 대량 생산되면서 이 시장의 핵심이 누가 되냐면은 영국이 되는 겁니다. 면직물이랑 설탕이 이 시장을 다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오면서 영국의 패권에 계속 위협을 줬었고 이 패권이 위협되면서 이제 이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패권의 형태가 명나라, 청나라에서 유럽으로 넘어오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쟁 후에는 이제 누가 시장을 개척하게 되냐? 미국이 전체 시장을 먹고 이 시장의 주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가 됐었냐면은 금 본위의 기축통화였는데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1971년에 깨집니다. 닉슨이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는 금이 너무 금으로 환전해 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금 본위의 기축통화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금을 가지고 기축통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을 많이 모으면은 그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냐?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를 많이 모았다고 해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한창 이 제조업으로서 돈을 막 빨아들일 때 제일 먼저 뭘 했었냐면은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사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축통화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때에 이거를 보고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했으나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기축통화의 핵심은 뭐예요? 에너지랑 식량과 자원입니다. 이 돈으로 에너지를 살 수 있고 이 돈으로 식량을 살 수 있고 이 돈으로 자원을 살 수 있느냐? 이게 기축통화의 핵심이라는 거지. 그럼 이 시장들을 다 누가 갖고 있냐? 미국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지금 왜 미국의 이 전체의 시장들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지 왜 트럼프가 되면은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건지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냉전 시대에 제1세대가 있고요. 빨간색이 제1세대, 2세대입니다. 2세계. 그 다음에 파란색이 제1세계고요. 이 형광색이, 녹색이 제3세계입니다. 얘네들은 뭐냐면요. 제1세계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거래하고 무역하는 것을 제1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냉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1세계,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1세계 시장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2세계 시장과 이도 저도 아닌 3세계 시장이 있습니다. 색깔을 보시면은, 자, 지금의 선진국이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이죠. 그리고 지금의 후진국이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었죠?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닌 거는 망한 나라들입니다. 쉽지 않은 나라들이죠. 잘 된 적이 없었던 나라들. 여기에선 계속 뭐가 있습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쉽지 않죠. 이랬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냉전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냉전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소련은 해체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국가가 된 겁니다. 그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국가가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보는 거지. 어떻게 돼요?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 안에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조립과 가공하는 게 핵심이 됐었어요. 20세기까지는. 그래가지고 물건을 갖다 파는 나라들이 부강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기획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높아지고 또 아니면 마케팅이나 AS가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얘네들을 어디로 보냈었어요? 얘네들을 다른 나라로 보낸 거죠. 후진국으로 보낸 거고 그 후진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고 그 후진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립, 가공, 물류 요 시스템을 먹고 자라난 나라들이 지금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높아진 것을 다시 확인한 게 뭐예요? 코로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떻게 했었냐? 푸드를 장악을 하는 겁니다. 푸드를 장악을 해서 기축통화의 권리를 가지고 달러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죠. 세계의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어디서 어떻게 사게 만들어요? 달러로 사게 만들고 그거를 한국 같은 나라들이 제조를 하고 나면 그 달러로 이거를 사주고요. 다시 식량이나 그 다음에 자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조립 가공을 잃어버린 미국이 다시 조립 가공을 찾으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니쇼어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을 하려다 보니까 해양 패권을 장악을 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해양을 나눠서 이렇게 전 세계에 7대의 항공모함을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해상을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여기라고, 여기. 이 오함대가 요 조그만 데를 오함대 하나로 다 지키게 만드는 거죠. 여기 뭐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데요? 석유가 있는 데죠. 나머지 함대들은 그냥 하나하나씩 있고 여기는 자기네 땅이니까 앞뒤로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여기에 유독 자기네 땅보다도 더 작은 해역에 이 오함대를 하나 갖다 놨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 에너지 때문에 그랬다. 자, 근대화 이전에는 무엇이 에너지였냐? 사람이 에너지였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에너지가 되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노예라고 했다. 그 노예를 뭘 먹여서 노예로 만들었냐? 곡식이라고. 단백질은 누가 먹고? 전쟁하는 기사들이 먹고. 노예들은 뭘 먹여서? 곡식을 먹여서 탄수화물로 돌아가던 세계였다. 그래서
최소한의 칼로리로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게 뭐였어요? 곡식이었다고. 그래서 곡식은 누구에게 필요했던 거야? 노예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고 잉여 에너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동화를 시키는 거였다. 우리는 고대부터 뭐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게으르면서 먹고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자동화를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인간을 통해서 했다고. 근데 그 인간은 어디서 확보를 했어? 정복지에서 노예를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거하고 진짜 다른 나라가 있지. 자기네 민족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 조선이란 말이야. 정복을 해서 노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국가를 전복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던 평민들을 다 뭘로 만들어? 노예로 만들었죠. 지속적인 노예를 공급하게 되면 에너지의 혁신의 의욕이 저하된다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신기술 발전이 없단 말이야. 500년을 자국의 인원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서학이나 북학이나 이런 게 돼요? 실용주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장현실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들겨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거기 정약용 같은 사람들도 두들겨 맞는 거야. 왜? 노예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중기 이런 거 만들면은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세에 오면은 자연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동화를 시키려고 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풍차고, 그 다음에 하나가 물레방아라고. 그래서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던 게 중세 시대에 그나마 11세기 돼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죠. 대항해 시대에 오면은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다른 인종을 갖고 했죠. 색깔이 다른 사람을 가지고 노예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설탕을 가져오고 여기서 총이나 면직물을 갖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노예를 사가지고 또 일로 오고, 이걸 뭐라 그래? 상강무역이라고 하고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갖다가 여기다 계속 갖다 집어넣으면서 이제 설탕을 싸게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뭐가 탄생을 합니까? 증기기관이 탄생을 하죠. 이렇게 탄생한 증기기관이 뭘 만들어줘요? 사람의 생산성을 몇만 배씩을 높여주는 거다. 그러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 이제 곡식이라 노예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 석탄이랑 기관이 생깁니다. 내연기관이 생기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뭐가 나타납니까? 전차랑, 그 다음에 트럭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찝차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찝차는 지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다찌차는 다찌에서 나온 차입니다. 4.5톤 차를 다찌라고 그러고 4분의 1톤 차를 찝차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쟁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내연기관은 어디서 나온 거냐? 전쟁에서 나온 되게 과학이 전쟁에서 나와서 생활로 풀린 거란 말이에요. 항공기도 원래 뭐에서 나온 거예요? 전투기에서 나온 거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도 왜 실어 나르는 거예요? 빨리 전쟁을 하려고 비행기에다가 쳐가지고 실어 날른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하늘도 날르고 바다도 가르고 지상도 가고 이렇게 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석유가 필요했다고. 나는 전기차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게, 전쟁을 전기차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고. 배터리를 막 꽂아놔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석유는 어떻게 하면 돼? 드럼통에다 들고 띄어가지고 저기다 놓으면은 몇 킬로 간다고. 그렇게 만든 게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이
석탄과 석유가 되면서 뭐가 돼요? 우리가 지금에 쓸 수 있는 모든 수송 수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되냐? 석유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 중에 전쟁에 쓰는 석유는 어떤 석유일까요? 펑펑 터지는 휘발유가 아니라고. 총 한 대 맞으면은 엔진에서 불이 나는 휘발유가 아니라, 아무리 불을 질러도 불이 타지 않는 경유를 가지고 에너지로 쓴 거죠. 그래서 경유 엔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공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쟁 났을 때 무슨 공해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전쟁이 났는데 무슨 공해를 탓하고 앉아있나?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증기기관차, 뭐 제철소, 제련, 방직기 이런 걸 만들면서 이게 석유를 가지고 다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정된 곳에서는 뭘로? 전기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가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금 삶이 다 바뀌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에너지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만한 게 아직은 없다. 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첫 번째로는 소련에 대해서 견제를 합니다. 냉전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나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뭐냐면은 소련의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한 거야. 뭐를 안 주려고 한 거예요? 소련에다가 너네가 뭐라도 팔면 우리는 군사 지원 안 하겠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에다 뭐 팔면 죽는 거잖아. 이때는 소련에다 팔면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생겨요? 중동 전쟁이 있다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란이 원래 회교도 국가가 아니었는데 회교도 국가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반대의 입장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 석유를 관리 못할 때마다 전체적인 세계에 뭐가 와요? 경제 위기가 왔다고. 석유 파동이란 게 1차, 2차가 오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뭘 해줬어야 돼?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석유의 공급이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카터 독트린을 통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만에서는 이제 미국이 완전한 영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 하나가 여기에 딱 있는 거지. 이걸 이해하시면 세계 정세가 쉬워집니다. 자, 세계 정세를 봅시다. 어떤 거를 봐야 되냐? 첫 번째, 페르시아만 여기는 당연하죠. 석유가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석유가 어떻게 이동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동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일로 이동해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은. 근데 왜 굳이 이 길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한국하고 일본 때문에 그래. 그동안 여기서 제조를 누가 했습니까? 여기서 했다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바뀌었죠.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것이 예전에는 중국이 뭐라고 안 해가지고 쉽게 지나갔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딴지 놓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냐? 여기 카스피. 그 다음에 여기. 왜 중요하냐?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 내륙에 있는 국가들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여기를 나가려면은 꼭 이 바다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여기 굉장히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석유의 길만 봐도 우리는 어디에서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지는 눈에 뻔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러시아가 왜 우즈베키스탄을 침공을 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왜 쳐야 되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치지 않으면은 이 항로를 확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보이는 거지. 이 세계사에서 다른 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어디에서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이쪽 어딘가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쪽 어딘가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쪽 어딘가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관여되냐 안 되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중요하다. 중국 입장에서 여기가 막히면 어디로 이동을 하려고 그래?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만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다. 요것만 보면은 세계사를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 국제정세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중동을 보자 이거 중동. 중동은 뭐가 중요하냐? 요 세 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하고 쿠웨이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라크하고 쿠웨이트가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시비를 거냐 안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네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 길을 얘네가 막게 되면은 석유길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적대적이냐 아닌가 그거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네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이 박살이 나면은 여기서 나는 석유를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우디가 아예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이 돼버리면 이 중동이라는 게 미국한테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꾸 개기면은 안 가져가겠다 이거야. 그건 문제인데. 이 석유가 되게 질이 좋은 석유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질이 좋은 석유이기 때문에 이 석유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카스피해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도 가스와 석유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맨날 싸운다고. 뭘로 싸워요? 바다로 볼 거냐, 호수로 볼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바다로 보면은 러시아가 많이 처먹는데, 이거 호수로 보면은 요만큼밖에 못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맨날 여기서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국경선 싸움이 바다냐 호수냐 갖고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일로 넘어가려니까 어떻게 돼? 누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가 일로 나가려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였어. 소련으로 있을 때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있었다가 이게 작살이 나니까 이렇게 깨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일로 넘어오려니까 누구를 반드시 칠 수밖에 없어?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러시아는 여기 확보했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쟁 안 해도 돼. 누가 짜증나? 얘가 짜증나서 계속하는 거지. 러시아는 이미 전쟁할 목적을 다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전쟁이야? 패권 전쟁인데 누가 덤벼요? 중국이 덤빈다. 왜 덤비냐? 이제 첫 번째 여기가 지금 혼돈에 빠졌는데 이 혼돈에 빠진 중동을 누가 먹고 싶어요? 중국이 먹고 싶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1대1로로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란에 있는 석유를 나한테 갖고 오면은 이걸 에너지가 해결이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서 해양의 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니까 여기서 같이 겹치는 게 누구야? 남중국해라고. 이게 남중국해인지 동남아해인지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중국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못 갖고 있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중국은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지도로 봤을 때 여기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본이 여기 열도가 여기에 쭉 있어서 이 대만까지 있습니다. 이 대만이 중국 거였으면 여기로 나갈 텐데 이 대만조차도 중국한테 별로 친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해양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은 거야. 비행기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나가도 되지만 비행기가 실어 날릴 수 있는 효율은 별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자를 날르는 건 배워야 되는데 항해길을 다 누가 지금 쥐고 있습니까? 미국이 쥐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나가고 싶은 거야.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여기는 말레이시아, 여기는 인도네시아, 여기는 베트남,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차이나인데 여기가 타이완. 이 타이완이 자기네 거였으면은 여기로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죠. 그래서 요 위로 가려면 누가 있어?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바다는 되게 많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바다는 되게 많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일로 한국 있죠, 일로 일본 있죠, 일로는 이렇게 동남아가 다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애들을 잘 달래서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를 다 배치를 시켰다고. 그 동맹도 맺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차저차 하면은 요 안에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뭐 해? 일본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먹으면요. 한국도 못 나가. 한국이 지금 우리가 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뭐야? 미국이 허락하고 일본이 동조해서 그렇다고.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은 우리는 얼로 수출을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거를 하자는 놈들이 뭐야? 중국을 사랑하는 놈들은 아니냐. 통일이 되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대요. 그건 엿이나 먹으라는 거지. 우리는 이 바닷길을 이용해야 돼요. 이거를 대륙으로 해가지고 철도로 가겠다? 우리 누구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되냐는 거지. 그게 문제입니다. 자, 2011년이 아니라 2025년에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2021년에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에 와보니까 어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주둔비를 원할 텐데 뭘 해야 되냐? 잘 정리를 하고 협상을 해야지. 그리고 뭘 얻어낼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 이거 뭐가.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과연 이길 것이냐 이거를 다 확보하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문제가 없냐는 거지. 우리가 이 대륙길을 연결을 시켰다 쳐도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누구의 허락을 받아 가야 되는 거야? 중국과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자신 있냐 이거지. 얘네가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지. 우리가 이거를 이용했을 때 돈을 안 받겠냐 이거야. 자기네 철도를 이용하는데 보수비라도 내라고 하겠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를 요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 해양을 지켜줄 테니 너네 이 해양을 이용하는 비용을 내라라고 분명히 누가 얘기를 할 거예요? 미국이 얘기한다고. 왜? 여태까지 계속 적자 나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얘네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더 못 가냐 이거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질서는 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양의 길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시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중국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뭐가 안 돼요? 중국의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자꾸 중국을 높게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의 본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